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군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1학기의 사실상 마지막 수업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인 고려의 문화 단원이 있긴 하지만 그 고려의 문화 단원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까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겠죠. 아까 여러분들 제목 화면에서 봤다시피 이번 시간에는 대몽항쟁, 몽골족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요. 고려에 쳐들어오는데 이를 막아내고 또 그리고 몽골족과 강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몽골과 고려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몽골의 영향을 어떻게 잘 견뎌냈는가, 그리고 개혁을 어떻게 이뤄나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려 왕조가 이번 시간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조, 무슨 왕조죠? 조선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이어지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번 단원인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 몇 문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려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죠. 이자겸의 난, 묘청의 송영천도 운동, 그리고 무신 정변으로 인해 어떻게 해서 문벌귀족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가 있었는데 어떤 그런 결과들이 초래됐죠? 궁궐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타버렸죠.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바로 왕실의 권위가 하락했어요. 왕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권력을 지닌 신하들이 왕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그런 권력을 가진 신하들이 난까지 일으킬 정도였으니 왕의 권력은 바닥을 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바로 문벌귀족 사회가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 호족의 후예들로서 굉장히 야심차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런 주체였었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세력으로 굳어져 버리게 되었죠. 이러한 문벌귀족 세력들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 고려시대 무신정권기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지난 시간에 다뤘었어요. 어떤 그런 배경이 있었죠? 첫 번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농민들이 그 당시 무신들이 농민들한테 잘해줬습니까? 아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 봤다시피 무신들도 굉장히 농민들을 쥐어짰어요. 문벌귀족들 못지않게. 그래서 생활이 어려웠다는 거죠.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너무 폭정을 그냥 폭정을 하니까. 두 번째, 특수행정구역, 향, 부고, 소 이렇게 자기가 그 평생 거기에 묶여가지고 벼루 만들고 먹 만들고 종이 만들고 하는 그런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향이랑 부곡이랑 소에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럼 세 번째, 신분 질서가 동요했어요. 이의민 같은 그런 천인 출신인 무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일도 벌어지다 보니까요. 이제 여러 신분들이, 그러니까 좀 그 지배층들한테 그동안 눌려왔었던 신분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농민 공기를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신분제가 동요하고 있었다 정도, 이런 게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대몽항쟁과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여기 넘어가서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 들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번 단원이 상당히 길어요.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대충 찍기 전에 계획해뒀던 게 한 1시간 20분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게 1시간 반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힘들면 중간에 좀 쉬었다가 듣는 그런 여러분들 이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요, 대몽항쟁의 전개 과정을 말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몽골족 아시죠? 지금도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사막에 있었던 유목민족, 몽골족이라는 이런 종족이 통합이 되면서 얘네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점점 아시아의 여러 지역과 나라들을 위협을 하고요. 심지어는 고려에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요, 공민화. 이제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와서 고려를 무지 들볶아요. 괴롭히죠. 이것저것 간섭을 하는데 이제 그 후대 공민왕이라는 왕 때부터 서서히 몽골에게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 고려만의 정치 세력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는 목표가 달성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과의 관계의 변화.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고려 시대의 초기부터 중기까지 북방에는 어떤 종족들이 우세했습니까? 일단 거란족이 있었죠. 거란족의 요나라가 고려를 여러 번에 나눠서 쳐들어왔었고, 뭐 서희, 뭐 강동육주,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강감찬 장군의 귀지대첩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조상님들께서 투쟁을 벌여가지고 거란족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거란족의 요나라는 쇠약해져서 결국에 이제 그 새롭게 등장한 여진족, 기억나시죠? 여진족의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나라 천하가 됐을까요? 물론 이제 이자겸 때 고려 시대에 이자겸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는 금나라가 워낙에 세니까 이 여진족의 금나라가 강력하니까 사대를 했어요. 이제 금나라의 요구 조건을 맞춰주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수동적인,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또 굴종적인 그런 외교를 했는데, 그랬던 강성했던 금나라도 결국 북방에서 쳐들어온 몽골족에 의해서 금나라도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진족도 무너져 내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명한 칭기즈칸이라는 그 왕 때, 뭐 왕이라고 하기보다 칸이라고 그러죠. 이 유목민족에서는 왕을 칸이라고 해요. 보이시네요. 칭기즈칸 때 몽골 제국이 엄청난 판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아시아 일대를 우리가 흔히 유라시아라고 그러죠.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지역명으로 부르는 건 유라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를 제패하게 됩니다. 아주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서 가는 곳마다 다 지배하고 파괴하고 점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을 건국하고 금나라가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칠판도 좀 같이 보면서 볼까요? 몽골족이 강력해졌다. 그러면 고려랑 어떤 경로로 해서 만나게 되었느냐? 바로 금나라의 잔존 세력이 고려 북방에 있는 강동성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고려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고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망해가는 이 여진족들 고려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막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막아야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강동성에 고립된 금나라 이 여진족들을 공격을 하는데, 마침 북쪽에서 이들을 추격해온 몽골족들이 내려와서 강동성에서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이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고려와 몽골은 인연을 맺게 돼요. 그렇게 해서 강동성 싸움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고려와 몽골은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기만 했을까요? 몽골 사신들이 고려에 와가지고 했던 행각들,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여러분들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고려국 장군 대지스. 사신지의 정서가 어느 분이시죠? 나요. 내가 바로 우리 몽골국의 대칸이신 징기스칸 황제와 고려국의 원수로 나와 계신 박진 장군의 영을 바라. 정사 도리대관이요. 그대 중에 국왕은 어디 있어? 국왕이라니! 우리 황제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황제 대하라니? 누가 감히 황제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단 말이다. 황제라는 존칭은 우리 징기스칸 황제 외에는 누구도 쓸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고려는 대대로 황제국으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국의 사신을 막기 위해 폐하께서 도성밖까지 나오시는 일은 고금에 없는 일이 없으라. 이런 근본인자들을 뽑는다.
계시오. 이보게 자군들. 예, 장. 어쨌든 우리가 초입길이 일단은 이들의 구덩이 있는 데로 가보세. 길에서 이런 일은 안 되지. 예, 그러시지요, 장. 여보라! 사신 두 분을 외치라! 예! 그런 데는 손님 맞을 준비를 했구만, 그래. 어이, 보시오! 전자는 이미 거란군이 다 괴멸되고 없는데, 웬 군사들이 저렇게 이리저리 이상한 것이오? 글쎄 옳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료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소이다만, 오선백 대감대 군사들 같습니다. 두 분 사신, 어서 들어오시오. 원로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소이까. 짐은 그대들을 환영하는 바이오. 고맙습니다. 우리 몽고군은 만리 밖에서 고려까지 와 거란의 도적들을 물리쳤소이다. 우리 황제 폐이신 진이지 대감께서는 귀국과 앞으로 형제국을 내고 설린 우호를 가져가고자 하십니다. 국서를 가져왔습니다. 반갑소이다. 반갑소이다. 아니, 무엇이야? 그 무슨 예의없는 행동이란 말이오? 거기가 다음에 어디라고 함부로 오냐? 옥체 소리하란 말이오? 썩지도 못했다. 아니, 이 자들이 나는 몽고의 일방적을 했을 뿐이야. 감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단 말인가? 형제국을 맺어도 우리가 형이고 그대들이 아우야. 동생 나라에서 형의 나라에게 훈계하란 말인가? 당장 목주하듯이 내려오시오. 그리고 예복으로 갈아입으시오. 아니, 이 자들이 그런데. 그만들 하시오, 그만들. 서로 간의 생활 관습이 다른데 그럴 수도 있는 건 아니겠소. 양국은 우호 관계를 자손 만대에 걸쳐 지속시킵니다. 몽골은 매년 10명 정도의 친선 사절을 9월에 파견한다. 고려는 사신들에게 우호의 표시로 약간의 건물을 보낸다. 몽고 사신들의 차이이고요. 어쨌든 몽고와 고려는 이렇게 동조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고려적 주장은 전혀 없는 일방적 추종 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고려는 거란이라는 작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신 더 큰 웅한 덩어리를 만날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종 6년 정월 24일 때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갈 때 자신들이 데리고 온 공진 국사한 40년을 남겨놓고 돌아갔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고려 말을 배워 앞으로 있을 고려 통치에 관한 준비를 서두르기 위함이었다. 공진국은 지금의 만주지방에 존재했던 여진족들의 이유로 고려와 국경을 맞댄 몽고의 점령국 중 하나였다.
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이런 상황이니 몽골과 고려가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무례함과 그리고 고려를 깔보는 듯한 이러한 태도와 이런 이 고압적인 자세,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고려에 대한 희생 강요, 여기에 대해서 고려는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자, 선생님이 초반에 강동성 싸움 얘기할 때 선생님이 여진족이라고 설명했었나요? 선생님이 헷갈렸어요. 하도 여진족 금나라가 입에 붙어가지고요. 강동성에 쳐들어왔었던 건 여진족이 아니라 거란족이었었다는 거. 그 거란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몽골과 고려의 군대가 합동작전을 펴면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진족이 아니라 무슨 족? 거란족.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몽골과의 관계는요 초반에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렸어요. 너무 몽골이 지나친 공물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해악질을 저지르니까 당연히 고려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몽골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 분노한 고려인들이 몽골 사신 저고려라는 놈을 피살이를 처단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신이 죽은 몽골 입장에서 화가 나겠죠? 그래서 결국 몽골은요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몽골의 침입과 항전은요 아주 처절하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자, 여러분들 지도 한번 살짝 보실래요? 자, 몽골이 북방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북쪽에서부터 내려왔겠죠. 그래가지고 몽골의 1차 침입은요 아주 강렬했습니다. 이 몽골족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개경에서 아주 분전을 거듭했어요. 정말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과 노비들까지 참전해가지고 몽골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갑자기 수도를 옮기자니 무슨 소리인가? 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때는 왕이 실권이 있긴 있었지만 이 당시는 최시무신 정권 시절이었죠. 최충원은 이때 죽고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가 이제 1대 집정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도 이 최우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만화에서도 보셨다시피 최우는요 몽골과 싸우면서 자기의 권력이라든가 자기의 이런 것들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과 맞서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려의 전투가 이 몽골의 1차 침입으로 인해 막 초토화가 되고 결국 몽골과 강화를 맺게 돼요. 여기서 강화라는 거는 우리 강화도 할 때 강화이기도 하지만 그 한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협상을 해가지고 휴전협정을 맺는 거죠. 그걸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침입 때 고려가 버티다가 힘들어지니까 몽골과 화해를 맺고 강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이 최우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개경이 수도가 지금 개경인데 이 개경은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바다 건너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자는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기게 되죠. 여기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처단하면서까지 최우는요, 이 최씨무신 정권은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왜 옮겼겠습니까? 그 이유는 왜 강화도로 옮겼겠어요? 몽골군은요, 이 사막과 대륙에서만 활동하다 보니까 육군이 강했습니다. 기병 전술이 아주 강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싸워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수군이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그 반면에 고려군은 수군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도 강화도로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바닷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몽골군을 막는데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수군을 통해서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지형적으로 유리한 강화도로 천도를 하자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옮겨갔죠 뭐.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몽골은요, 이 수도를 옮긴다는 건, 그것도 바다 건너로 옮긴다는 건 우리랑 또 싸워보겠다는 신호다 하면서 또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몽골의 2차 침입이었습니다. 1차 침입 때 쳐들어왔던 몽골군의 사령관 사리타이라는 놈이 또 군사들을 거닐고 내려왔는데요. 이게 어디서 얘네들이 막히게 되냐? 바로 용인, 처인성이라는 곳에서 막히게 돼요. 여기서는 백성들과 그때 스님이었다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김윤수라는 이 의병장이 이 백성들과 함께 이 몽골군을 기습해서
살리타이를 처단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우리 자료 영상 한 편 보시면서 또 재미를 배가시켜 보죠. 내 고령들의 이름으로 널 처단한다, 살리타이. 그것은 몽고군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살리타이의 목을 수습하라. 그리고 수문을 차에서 몰보내 몽고의 적장이 죽었다고 고하라. 자, 다들 다시 산으로 올라가 몽고의 본군을 다시 기습한다. 예! 너희들도 분명히 물필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이번 중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 어서들 가자. 어서! 적장들은 들어라! 이것이 보이느냐? 살리타이의 목이다! 대원주님이시여! 맞습니다, 장군! 살리타이 대원주님이십니다, 장군! 다시 여기를 봐라. 이것은 너희들의 장수 중에 하나인 테케의 목이다. 싸워 강목하지 못하게 하라. 자,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김윤우와 이 백성들은요, 이 힘을 모아가지고 의병을 만들어서 몽골의 원수 살리타이를 처단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혼비백산한 몽골군은요, 지휘관만 그냥 버려두고, 도망을 치기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몽골은요, 2차 침입에 실패하고 군대를 물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남의 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오고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해갖고 백성들의 이 단합된 힘으로 몽골군의 2차 침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피해가 있었겠죠. 자, 이제 백성과 노비, 부복, 소, 심지어는 초적까지, 도적들까지 몽골과의 싸움에 앞장서가지고요, 상당한 성과를 냈어요. 그런 도중에 강화도에 피란가에 있었던 이 무신 정권 하에 지배층이었었지만, 그래도 백성들을 단합하는 차원에서 8만 대장경을 조판하면서
그 부처님의 힘으로 뭐 나라를 막아보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대몽황쟁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된 종교는 뭐였습니까? 불교였죠? 그렇습니다. 하나의 종교, 하나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결집을 시키고 이 결집된 힘으로 몽골과 싸우는데 이렇게 팔만대장경만한 그런 문화재가 없었다는 거죠.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사업만큼 백성들을 뭉치게 하는 사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팔만대장경 조파는요, 이 고려의 정말 빛나는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빈칸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이군요. 팔만대장경이라고 적어두세요. 백성들, 초적들까지 참여하였고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였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고 했죠?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 카메라를 조금 조정할게요. 네, 너무 카메라가 잘 따라오는 거예요. 네, 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토를 몽골족들의 그냥 말발굽 앞에 다 밟혔는데 멀쩡하겠어요? 이 정말 찬란한 유산, 문화유산인 경주의 황룡사라고 아시죠? 황룡사 엄청나게 넓은 이 사찰인데요. 이 황룡사가 몽골족에 의해 가지고 불타버렸습니다. 대부분들 다 나무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목조 건축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그냥 삽시간에 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몽골군이 끼친 해악은요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었다. 문화재만 불탁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국토가 황폐화되는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몽골족들이 가는 데마다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해치고 막 다 파괴하고 하지 않았었겠습니까? 얘네들이 고려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이랑 저기 멀리 서아시아 지역, 심지어는 유럽에까지도 아주 이 몽골군의 잔악함은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군요. 자, 아무튼 이렇게 고려는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기고 항전에 항전을 거듭했어요. 바다가 있으니까 여기를 건너기가 쉽지 않았겠죠. 물론 여러분은 지금 우리 김포나 인천에서 강화도까지 사이의 바다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다라고, 바다긴 바다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넓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사이가 이 좁은 이 해류와 이 해협 사이의 해류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몽골족은요 바다에서 싸워본 경험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쉽게 강화도를 쳐들어오지 못했던 점도 바로 이런 점이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강화도에 궁궐을 짓고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강화도에 고려공지라고 있죠? 이 고려공지가 이때 항전을 할 때 지었었던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궁전이 되겠습니다. 이 좁은 해협 사이를 수군으로 방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몽골 사신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육지로 나와서 협상을 하고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긴 한데 사실 바꿔 말하면 이 지도부가 지배층들이 자기네들만 강화도로 옮기고 나머지 육지에 있는 백성들은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바꿔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이런 몽골족들의 정말 이 해악은요 정말 엄청났었어요. 민심이 상실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당하는데 백성들이 당하는데 강화도에 앉아가지고 도와주지도 않는 이 무신 정권을 백성들이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이제 민심이 떠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무신 정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강화도에 숨어가지고 난이 종식되기만을 기다리는 이 무신 정권에 대한 민심이 떠나고 무신 정권이 붕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최충원의 후계자인 최충원, 최우, 그다음에 최양, 최의가 암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부하 김준에게 암살당하는데 그 김준은 나중에 임윤무에게 암살당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다가 무신 정권도 끝장이 나게 되죠. 오랜 전란 동안 이 백성들은요, 이 전란이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잘 수습하지 못하는 무신 정권의 무능함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백성들이 원했던 건 이 국왕이 직접 고려의 왕과 기존에 있었던 문신들이 다시 정치를
이제 오로지 하고 정치를 담당하고 몽골과의 강화를 통해서 이제 전쟁을 끝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신 정권이 사라지고 고려의 왕은요 무토로 나와서 몽골의 황제와 접견을 하고 강화를 맺게 되죠. 오랜 전쟁이 여기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랜 전쟁으로 민심을 잃은 그런 무신 정권이 붕괴되고, 자, 동그라미 이번에 뭐라고 쓰시면 되겠죠? 무신 정권 쓰시면 되겠죠? 무신 정권. 그리고 몽골과의 강화 이후에 개경으로 환도를 하면서 이제 긴 강화도 생활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몽골과 싸울 것을 주장했었던 일군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명한 바로 삼별초 되겠습니다. 삼별초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삼별초. 삼별초 황제라고도 여러분들 빈칸에 써볼까요? 동그라미 3번에 삼별초 황제.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어요. 삼별초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 몽골과 싸운 아주 정말 대몽 황제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최씨 무신 정권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었던 사병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이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고려가 화해를 맺고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뭐 말이 화의지 몽골의 그런 간접 지배하에 고려가 들어갈 상황이 되니까 삼별초는요 이걸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투쟁 과정 여러분들이 만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삼별초의 항쟁. 장군, 전하께서 우리 삼별초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소이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몽골에게 항복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 삼별초는 그동안 최씨 무신 정권에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개경으로 돌아가면 문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여기 남아서 끝까지 싸웁시다. 1270년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무신 정권의 호위병 노릇을 하던 삼별초에게 군대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삼별초를 이끌던 대중수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몽골과 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장군, 철통 같은 경계에도 불구하고 강화도를 탈출하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곳 강화도는 개경과 너무 가까워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옳거니 여기로 옮겨갑시다. 진도라,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 일단 안전하고 물자 확보에도 유리한 위치군요. 삼별초는 강화도의 물자와 군사들을 천여 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진도로 옮기게 됩니다. 진도는 고려군과 몽골군의 공격에 대비하기가 쉽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세곡선이 지나가는 길목이라 물자 확보에도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전하, 삼별초가 진도에서 성을 쌓고 새 임금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뭐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여봐라! 당장 진도에 있는 삼별초를 소탕하라! 삼별초는 진도를 거점으로 남해안과 전라도 일대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와 몽골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은 삼별초는 대중선이 죽고 김통정의 지휘로 함나, 즉 제주도로 옮겨가기에 이릅니다. 언젠가는 이곳 함나도 공격을 받겠지. 이렇게 힘든 싸움을 시작한 지 벌써 4년이 되어가는구나. 이게 다 우리 삼별초를 믿고 따라와준 백성들 덕분이었지. 그래,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끝까지 싸울 것이야. 끝까지. 1173년 제주도로 옮긴 지 2년 뒤 삼별초는 고려와 몽골 연합군의 공격으로 4년간의 항쟁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비록 설자리를 잃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삼별초의 항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몽골에 굴복하는 것을 반대하는
백성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잘 보셨습니까? 무슨 게임 끝날 때 나오는 음악 같은 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삼별초 잘 보셨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 안 가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 삼별초가 이렇게 열심히 몽골이랑 싸우는데 고려의 왕은 왜 성질을 내면서 삼별초를 토벌해라고 그랬느냐고요? 네, 삼별초는요, 이 몽골과의 강화를 거부하고 그리고 이 몽골과의 강화를 주도한 고려 왕조를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뭐 고려 사람이고 고려 왕실의 신하이긴 하지만 이 몽골과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다. 몽골과는 몽골을 밀어내야 된다. 몽골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삼별초는요, 고려의 왕인 그 당시 원종을 무시하고 따로 자기네들이 왕족 중에 왕을 뽑아가지고 이제 옹립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려 왕이 좀 화가 났겠죠. 그리고 고려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신 정권을 밀어내고 새롭게 몽골의 그 지배를, 몽골의 그런 간섭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무신 정권을 몰아내고 전쟁을 끝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별초를 좀 눈엣 가시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아쉽지만 삼별초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조금 더 볼까요? 자, 이렇게 삼별초는요, 개경환도를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이 강화도에서 계속 항전을 벌이죠. 하지만 강화에서 항전을 벌이기가 여의치 않자 어디로 갔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진도로 가서 계속 싸움을 벌입니다. 진도에서도 나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더 멀리 제주도로 가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삼별초는 안타깝게도 몽골과 고려의 연합 공격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게 되었죠. 자, 삼별초 항쟁에 의의가 있어요. 항쟁을 통해 고려인의 자주의식을 고취했다는 거, 이게 의의가 되겠죠. 그냥 무조건 몽골과 화의를 맺고 그냥 협상을 해가지고 개경으로 수도만 옮겼다고 한다면 고려인이 참 힘없는 사람이다. 정말 고려인들이 투쟁 정신도 없겠구나라고 몽골놈들이 생각했었겠지만 이렇게 삼별초가 끝까지 싸움으로써 몽골족도 아이고 고려인들 만만하게 볼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경각심도 가슴에 심어주게 되었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들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아직 안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그런 의의를 지니고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왕정이 복구가 됩니다. 무신 정권이 끝이 나고 국왕과 문신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데요. 고려와 몽골의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고려에는요, 그동안 무신들 중심에서 국왕과 문신이 다시 정치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국왕과 문신들, 우리가 옛날에 문걸 귀족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문걸 귀족들의 후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국왕과 문관들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정상적으로 고려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도요,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돼요.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격이 바뀌어요. 그동안은 유목민족으로서 여기저기 초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약탈 전쟁을 주로 벌이던 이 몽골 제국이 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왕조로 변모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몽골족이 세운 몽골 제국이 중국 흉내를 내는 거죠. 중국의 여러 전통 왕조들 기억나십니까? 한나라, 진나라, 또 무슨 나라가 있었죠? 당나라, 이런 것처럼 중국 나라들은 꼭 한 글자로 나라 이름을 짓잖아요. 그것처럼 몽골족도 자기네들이 세운 몽골 제국은요, 원나라라는 하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중국의 왕조 흉내를 냈다는 것이죠.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게 됩니다. 베이징이면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죠? 지금의 중국의 수도 북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그 당시 그때부터 서서히 베이징이 개발되게 되었어요. 자, 뒤에 이어서 원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해지게 돼요. 어찌나 고려를 들들 볶는지 정말 고려를 직접 통치는 안 했지만 거의 직접 통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의 간섭을 합니다. 첫 번째, 고려의 왕자를 인질로다가 원나라에 데려가죠. 고려의 왕자를 원나라에 데려가서 어떻게 하느냐? 원나라의 공주랑 강제로 혼인을 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원나라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원나라로 끌고 와서 몽골족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자라서 지금의 고려 왕이 죽으면 새롭게 왕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거의 몽골에서 낳고 낳은 거야 고려에서 낳겠지만
태어나서 뭐 잘하고 막 공부하고 막 이랬던 거는 몽골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고려에 돌아오더라도 몽골 풍습을 가진 거의 반몽골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몽골이 고려를 간섭하고 간접지배하기가 좀 더 쉽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몽골의 공주랑 원나라의 공주랑 강제로 혼인시킨다는 건 뭐 그 사이에서 나오는 자식들까지 몽골 혼혈 뭐 무슨 왕자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간접 지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칭과 관제를 격화했다는 거예요. 태야를 전하로, 태자를 세자로, 그리고 이성육부를 일부 사사로 바꿨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직접 지배는 아니면 간접 지배하고 관제를 격화했어요. 그동안 뭐 황제 폐하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거를 전하 이런 식으로 격화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토도 강정하게 되고 정동행성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빈칸 4번에 정동행성이라고 써볼까요? 정동행성. 이게 무슨 막 어디 우주에 떠 있는 그 별이냐? 그건 별이 아니고요. 이 원나라가요, 그 당시 바다 건너 일본을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을 쳐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기구로서 정동행성이라는 기관을,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한 기관을 고려에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뭐 물론 일본으로 쳐들어가는 사업은 제대로 됐겠습니까? 뭐 태풍도 만나고 해서 잘 안 돼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정동행성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계속 해서 고려를 간섭했다는 거죠. 아주 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토도 직접 뺏어갑니다. 고려의 이 영토를 갖다가 이 원나라가 어떻게 뺏어가냐, 몽골족이 어떻게 뺏어가냐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서쪽에 보면 평안도 있죠. 서북 쪽에 평안도 지역을, 이 지역을 동령부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를 직접 원나라가 영토를 가져가 버렸어요. 아, 나쁜 놈들이죠. 남이 나라 영토를 왜 가져갑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함경남도 지역에 있는 이 화주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쌍성총관부라는 걸 설치해서 또 뺏어갑니다. 또 하나, 우리 제주도. 이 제주도를 탐라총관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뺏어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를 야금야금 뺏어가는 이런 영토의 강점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보실까요? 영토 강점, 동령부, 뭐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빈칸 5번에다가 쌍성총관부라고 쓰시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아주 더 속 터지고 성질 나는 거. 바로 이렇게 공물을 막 가져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녀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여자들을 다 잡아갔어요. 이 일본 놈들이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전쟁 중에 우리나라 여자들을 다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의 그런 아주 그 변태적인 그냥 그런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행동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원나라, 몽골족도 우리나라 고려 여자들을 마구잡이로 그냥 징발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당을 줘가지고 막 징발해 갔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공녀라고 했죠, 공녀. 이렇게 부모님과 헤어지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고려 여자들이 뭐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아, 열받네요, 선생님. 네. 자, 이렇게 금, 은, 비단, 인삼, 뭐 이런 거 공녀들을 차출해 갔습니다. 매는 뭐냐면 이 몽골놈들이 매사냥을 즐겼습니다. 팔에다가 매 아시를 독수리 같이 생긴 이 매를 매달아 놓고 휙 보내가지고 뭐 토끼 잡아가고 노루 잡아가고 무슨 짐승 잡아먹는 사냥을 좋아했는데 이 고려의 매가 굉장히 아주 훈련시키면 똑똑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고려의 매까지 막 다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이 공녀 차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식구들 간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는 집에다가 빨리빨리 결혼을 시키는 그런 조혼이 유행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조혼 유행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혼. 자, 바로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원 간섭기 일어난 사회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회 변화가 일어났느냐? 자, 이 화면 보시니까 정말 되게 꼴보기 싫죠? 네. 몽골족들의 일반적인 그런 복장과 헤어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뭐 가죽 옷을 이렇게 입고 철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미는 옷을 입고요. 뭐 천으로 된 재질도 있겠죠. 활동하기 편한 그런 복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 머리 스타일은요, 딱 다 밀어버리고, 빡빡 밀어버리고, 변발이라고 하면 다 밀어버리고,
여기 주변만 남기는 거예요. 앞에.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거 뭐 더듬이 컷? 네. 수염 컷?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 머리 하라고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아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 머리하고 어디 동네 나가지도 못할 겁니다. 네. 이런 머리를 막 유행하게 했고요. 이런 게 유행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만악의 근원. 여러분들 소주. 아 정말 소주 정말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네. 세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뭐 적당하면 좋겠지만 미성년자들은 절대 안 되고요. 어른들도 이 술을 근절해야 돼요. 이 맨정신의 사회생활을 해야지. 아무튼 여기까지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 몽골을 통해 가지고 소주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주가 여기서 뭐 원리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부글부글 끓이면은 여기서 이제 이슬이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알코올이 섞여 있는 그런 술이 되겠죠. 소주. 이거 소주골이라고 해요. 소주골이. 그 다음에 우리 시집장가 갈 때 여자들 여기 옆에 연지문지 찍는 거 있죠?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그런 풍습들도,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모자 같은 거 조그만 거, 족두리라는 걸 쓰는 것도 이때 들어온 몽골의 풍습이었다고 해요. 뭐 강요를 한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 몽골 풍습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고려에서도 차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꽈배기, 여러분들 꽈배기 빵 좋아하십니까? 꽈배기 선생님 무지하게 좋아하는데요. 이 꽈배기도 사실 이 몽골의 음식이었다고 해요. 몽골의 위시카라는 음식에서 유래된 게 바로 꽈배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몽골풍이라고 그래갖고 변발, 뭐 복장, 공중용어, 우리가 무슨 뭐 마마님 그러는데 이것도 다 몽골 용어라고 그래요. 높은 사람을 호칭하는 게 마마래요. 그 다음에 무수리.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은 낮은 그런 계급의 궁녀들을 무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술이도 몽골 용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음식, 소주, 그 다음에 만두 이러한 것들도 몽골 음식인데 이런 게 또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몽골에도 우리나라의 풍습이 유행하게 되는데 고려양이라고 해가지고 고려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그런 트렌드가 몽골에 그대로 유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릇과 음식 등 풍습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폐해가 있었어요. 어떤 폐해가 있었냐? 공녀를 차출하니까 아까 조혼이 유행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또 다른 것. 이 기철이 같은 놈. 정말 나쁜 놈이죠. 이게 정말 어떤 놈이냐? 그 몽골족의, 그러니까 원나라에 기생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려는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고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빌붙어가지고 행색개나 하면서 자기 민족을 배신했던, 그리고 자기의 일신의 영단을 위해서 일본에 충성했던 놈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친일파라 그러죠? 좀 더 정식 명칭으로 하자면 반민족 행위자라고 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같은 인간들이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부원 세력들이었습니다. 등에 원나라를 얻고 몽골족을 얻고 고려 사람들을 배신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기철이라는 분이죠. 기철. 이 기철이는요, 자기 동생, 이 여동생을 갖다가 원나라 황제의 부인으로 보내요. 황후로 이제 맞이하게 돼서, 뭐 운이 뭐 좋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그 위세를 등에다 업고 더 고려해서 엄청난 행사를 합니다. 자기 여동생이 원나라 황제의 황비니까, 황후니까, 그걸 백그라운드로 삼아가지고 고려의 왕한테까지도 아주 마구마구 예의 없이 대했던 게 바로 이 기철이라는 놈이었죠. 여러분들 기철이라고 하면 이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진짜. 아, 미안합니다. 재미없어서. 네, 아무튼 하여간에. 자, 아까 여러분들 설명했을 때 이 기황후라는 드라마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는데, 그 당시에 기황후를 너무 미화를 했어요. 이 기황후가 좋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나라의 황후가 됩니다. 그 황제의 부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과 원나라 황제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나중에 원나라 황제가 됩니다.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권력을 고려를 위하는 방향으로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조국이 어디였었으니까요. 고려였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원래 고려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 정반대로 막 행동을 해요. 오히려 고려에 엄청난 피해를 안줍니다. 고려에 평소에 내놓으라고 하던 이 몽골이 요구하던 곡물, 뭐 공력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면서 고려를 더욱 옥죄해요. 고려의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부원 세력을 몰아내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고려의 왕들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반대를 합니다. 한마디로 고려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임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망하게 하려고 했었던 여자가 바로 기황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왜 드라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나 몰라요. 참 선생님 이 당시에 이 드라마 나오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러다가는 종이 꽂혔어요. 이러다가는 이완용이까지 친일 내국노의 대표주자 이완용이 뭐 송병준이 뭐 이런 놈들까지 칭송하는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됐습니다. 뭐 매국의 길, 뭐 사나이 이완용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달고 드라마가 나올까봐 너무 걱정했었어요. 네, 다행히도 지금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튼 참 옛날 드라마 생각하면 좀 성질 납니다. 이런 거야말로 대대적인 역사 왜곡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아무토라이와 공여 차출로 조언이 유행했고 부원대가 득세하고 행포를 부렸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러면서 권문세족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7번에 권문세족 써볼까요? 권문세족. 권문세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에 원나라에 적극 협조했었던 기철 같은 사람 말고 홍보권 같은 사람 있었고 홍보권, 홍다구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인 뭐 이런 사람들 뭐 나름대로 이제 원나라로부터의 개혁에 좀 나름대로 참여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신진사례이긴 했지만 나중에 부패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불러요. 문벌귀족, 무신 정권기의 무신 집정자들과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친원적 성격을 가진 지배층이었다. 이 사람들 스스로 원나라에 친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관직에 과거시험을 통해서 진출한 게 아니라 자기 옛날에 뭐 배경들, 문벌귀족이었던 배경, 무신정권기에 등장한 새로운 뭐 가문이었던 배경,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원나라가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원나라에 협조하고 했었던 그런 배경들을 삼아가지고 자기의 발판으로 삼아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빈칸에 들어갈 도평의사사라는 기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해요. 자, 동그라미 8번에 도평의사사 써볼까요? 도평의사사. 이 도평의사사는 뭐하는 기관이냐? 그동안에 이성 육부체제로 운영되던 이 고려의 정상적인 이 행정체제를 도평의사사라는 데다가 다 권한을 몰아줍니다. 그리고 이 도평의사사가 나라의 일을 다 도맡아서 처리를 해요. 상당히 좀 초법적인 기관이 되겠죠. 여기를 얘네들이 장악해서 권력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왕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권은 약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권문세족들이 그러면 정권을 잡고 정치를 잘했느냐? 그게 아니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권문세족들이 얼마나 정치를 엉망으로 했느냐? 백성의 토지를 뺏어가지고요, 대농장을 형성했어요. 자기네 경제 기반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조세 수입이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하겠죠. 당연히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일정 부분을 나라에다가 세금으로 제공하고 나라에서는 그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의 복지 서비스에 투자를 해야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이렇게 얻어지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세들을 중간에 권문세력들이 탈점해서 유용을 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농사 짓고 먹고 살 땅을 다 뺏어가지고 지 대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나갔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태악이 아주 엄청났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경이 또 있었습니다. 이 개혁 정치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자. 두 번째 배경이 이렇게 해갖고 정치적 기반과 경제적 기반을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앞뒤 장이 끝났네요. 네, 두 번째 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많이 지루하십니까? 네, 화면 보랴, 선생님 보랴, 칠판 보랴 정신 없으시죠? 네, 지금부터는 더 정신 없을 거예요. 네, 기운 내시고 우리 학습지 몇 번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중간에 우리 학습지
16번 보고 있어요. 16번 기억하세요. 이제 세 번째 장은 여기 요거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족두리하고 여기 되게 연지군지 찍고 소주꼬리 꽈배기 있는 거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개혁을 안 했느냐? 아니죠. 개혁을 실시했죠. 개혁의 배경이 되는 건 바로 뭐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 정동행 선거 같은 원나라의 간섭, 그리고 왕 이름에다가 충자를 붙여요. 이거 벌레 충자가 아니고 충성할 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종 때까지는 원종 이렇게 정상적인 왕의 묘호를 붙였는데, 시호를 붙였는데, 그 뒤로 충렬왕, 충선왕, 충승왕, 충해왕, 충모왕, 충정왕. 와, 이렇게 왜 충자를 붙였느냐? 어디에다 충성하라는 의미의 충자일까요? 바로 원나라에다 충성하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장명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시절이었지만 아무래도 개혁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엄상한 학생이 들어왔었어요. 자, 충선왕과 충무왕이 개혁을 해서 개혁 세력, 이제 개혁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개혁 세력이 미약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의 개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세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땠느냐? 건문 세력이 반발을 했습니다. 건문 세력이 어떤 식으로 반발을 했느냐? 한마디로 자기네 원나라로부터 얻어낸 그런 기득권을, 원나라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왕의 개혁에 계속 딴지를 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개혁을 실패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고려의 왕들은 이렇게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회는 오고 있었습니다. 왜 기회가 오고 있었냐? 바로 밑에 대내적 배경과 대외적 배경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건문 세력의 횡포와 몽골 간섭으로 인해 왕권이 불안정해졌다. 이게 바로 개혁을 해야 되는 이 추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건문 세력이 계속 횡포를 부리고 있고 몽골이 계속해서 간섭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복해야 될 대상이 되겠죠? 이 개혁 정치의 배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원인은 있을까? 그렇죠. 대외적으로. 자, 그 드라마에 나오는 원나라의 이제 황제가 되겠는데요. 이 원나라 내부에서도 투쟁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러한 원나라의 수구 세력과 원나라의 황실 세력과의 그런 분쟁들, 원나라 자체만으로도 뭐 단합이 되겠습니까? 걔네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정치 투쟁이 있었겠죠. 동시에 그동안 이 몽골족한테 억눌려 있었던 중국의 민족들, 우리가 흔히 한족이라고 부르는 이 중국의 다수 민족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 줌도 안 되는 몽골족들한테 지배당하는 거 우리가 견딜 수 없다 해서 주원장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물론 여러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주원장이 가장 강력했죠. 이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의 세력들이 점점 원나라를 위로 올려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흔히 원명교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나라의 내분 그리고 한족의 봉기에 힘입어서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충자 들어가는 왕들의 시대가 지나서 드디어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충정왕의 뒤를 이은 바로 공민왕 되겠습니다. 공민왕도 당연히 다른 왕들과 똑같이 원나라의 지배에 순응하거나 아니면 원나라의 지배에 그런 소극적인 개혁을 통해 가지고 맞서 싸울 것인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는데요. 공민왕은요, 원나라에서 살다가 고려로 넘어와서 왕위에 등극하면서 아주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떤 거냐? 바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원나라 옷을 압록강을 건너 고려로 들어갈 때 벗어서 강물에다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공민왕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첫 등장 이벤트가 아닐 수 없겠죠. 이 공민왕의 개혁은 이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공민왕은요, 들어오자마자 기철 같은 이 친원파들을 잡아다가 다 날려버립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공민왕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원나라에 의해서 격화된 관제를 복구시키고, 그리고 원나라 몽골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을 내리죠. 그 다음에 부원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인 기철, 이 대표주자를 잡아다가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영토를 찾기 시작해요. 원나라에게 뺏겼었던 쌍성 총관부를 되찾았어요. 그래서 영토를 회복하고 제주도나 그 전에 있었던 탐라 총관부나 동명부는 가져온 지 좀 됐고요. 그리고 정동행성을 폐지했습니다.
맨날 때만 되면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고려의 개혁을 방해했던 정동행성을 폐지해버리는 그런 쾌거를 나타내게 되죠. 이때 쌍성총관부를 수국할 때 그런 사건이 되게 유명한데, 이때 쌍성총관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성계의 아버지. 이성계는 누군지 아시죠? 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인데, 이 이자춘은 고려인이었어요. 이 이자춘이 성문을 열어가지고 이 공민왕의 군대에게 호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자춘이 공을 세워서 벼슬이 올라가고 그의 아들인 이성계도 재능을 인정받아서 드디어 중앙정계에 발을 디딜게 됩니다. 이때 그 큰 사건이 되겠죠. 자, 이 개혁을 한 목적은요, 당연히 권문세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원나라에 들붙어 있는 권문세족을 약화시켜버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고려를 원래대로 정상적인 나라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이 공민왕 개혁의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공민왕은요, 자기가 직접 이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인물을 내세워서 이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아까 두 번째 장이었나요? 그래가지고 밑에 바로 신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신돈이라는 드라마도 되게 유명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손창민이라는 배우가 신돈이었는데 정보석이 공민왕이었고요. 신돈. 언제까지 그 따위로 살 텐가 이런 거, 요 짤방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거. 하하하하 하면서. 이런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하하하. 네. 이번엔 이런 거. 하하하하. 네, 좀 재밌으셨습니까? 네, 볼 때마다 웃긴데. 하여간 이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개혁을 시작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공민왕의 이 야심찬 개혁이었어요. 신돈을 시켜서 뭘 만드느냐?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동그라미 9번에 전민변정도감 써봅시다. 전민변정도감. 여기에 동그라미 10번에 들어간 신돈을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냐?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노비로 만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뺏은 농장들을, 땅을 원래 주인을 찾아주거나 국가에서 환수하는 게 바로 이 전민변정도감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관을 만들고 여기에 담당자를 신돈으로 앉히니 개혁이 잘 돌아갔겠죠. 여러분들 옛날에 광종이 했었던 노비안건법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 신분을 평민으로 회복시켜주는, 노비에서 해방시켜주는 이러한 것들을 전민변정도감에서도 실시를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새로운 세력들을 양성해야겠죠? 그동안 음서를 통해서 막 부모님 빽줄로 해서 들어온 그런 관리들, 옛날 그 문벌귀족 때부터 계속해서 그냥 음서를 통해서 들어왔었던 뭐 지금의 권문세족이나 이러한 친원파들을 밀어내고 새롭게 왕이 직접 선발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거제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제를 정비하고 유학 교육을 아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하여 어떤 세력들이 대출되게 되느냐? 빈칸에 들어갈 신진 4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1번에 신진 4대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은 시험으로 관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똑똑하고 나라를 뭔가 되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나라로부터 완전한 독립, 그리고 원나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그런 세상, 그리고 원나라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습속들이나 폐해들을 다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신진 4대부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교 성리학, 유학이 철학화된 그런 성리학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신돈이 축출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돈이 축출되죠. 왜 신돈이 축출되느냐? 나중에 죽임까지 당하게 돼요. 공민왕까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개혁을 추진할 세력이 너무 미약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권문세족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기철이도 죽고 대부분의 권문세족들은 쫓겨났지만 아직까지도 원나라는 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를 등에 업고 이 개혁을 방해하는 권문세족들이 아직 있었어요. 이 권문세족들이 반격을 해가지고 신돈을 모함했어요.
신돈에게 개혁에 따른 패단의 그런 책임을 다 떠넘기고, 그래가지고 공민왕은 자기가 공격당할 것이 걱정이 되니까 자기가 앞장세웠던 신돈을 대신 희생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그냥 계속 개혁을 이어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홍건적이라는 놈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따가 무인 세력할 때 만나보게 될 텐데, 이 중국에서 농민 반란군의 일부가 머리에 빨간 수건을 쓰고 막 반란군 활동을 해요. 얘네들이 고려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홍건적들 때문에 고려가 되게 힘들었어요. 개혁도 중간에 중지됐고요. 그 다음에 외구들은 어느 나라 해적들입니까? 그렇죠. 저기 일본 놈 해적 외구들이 쳐들어와서 고려가 또 개혁이 실패하고 휘청이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공민왕의 개혁은 안타깝게도 실패했지만 의의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떤 의의가 있겠는가? 바로 신진사대부를 성장하여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었다는 의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뒷장 넘어갈게요. 이 밑에 있는 심한 문제는 같이 풀어드릴게요.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면이 되겠습니다. 신진사대부란 누구인가? 신진사대부는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방향리의 자제, 중소지주, 그리고 자영농들을 우리가 흔히 이 사람들을 신진사대부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대농장을 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막 과거 시험이 아니고 음서를 통해서 들어와서 친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권문세족과는 다르게 신진사대부들은 지방 출신들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개혁적인 사람들입니다.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중소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소지주들이었어요. 그리고 연령대도 상당히 젊었습니다. 패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성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14번에 성리학적 지식.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 시험, 자, 빈칸 동그라미 15번에 과거를 통해서 정치에 진출하였고, 공민왕의 개혁에 참여하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공민왕은 이들을 키워주면서 권문세족을 밀어내고 이들로 하여금 개혁을 완수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안타깝게 암살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요, 권문세족의 불법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질서, 사회건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 감이 안 잡히십니까? 대충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바로 누구냐? 이색 혹은 정몽주. 정몽주 아시죠? 고려의 충신 정몽주. 그리고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신진사대부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자, 우리 신진사대부들까지 보셨는데 우리 신흥 무인 세력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흥 무인 세력들. 그 당시에 고려에는요, 홍건적들이 쳐들어서 난리였어요. 이 원나라에 반대하는 한족 반란군들인데 이 도적 세력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고려에 와가지고 노략질을 합니다. 얘네들을 몰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얘네들을 몰아낼 때 활약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려의 무인들, 옛날에 무신 정권의 무인들과는 약간 다른 신흥 무인 세력들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고려에 쳐들어온 홍건적들을 신흥 무인 세력들이 몰아냈어요. 유명한 사람으로는 여러분 이성계 장군 아시겠습니까? 이성계, 최영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신흥 무인 세력들이었죠.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정세훈, 이방실 같은 그런 무장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신흥 무인 세력들의 성장 발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무슨 정말 비주얼이 상당히 흉하죠. 네, 참 꼴리 계시는데 참 그림 잘 그린 것 같아요. 이 외구들이 쳐들어와요. 바다 건너 일본 놈들, 이 일본 놈들 중에 해적 해거리들이 쳐들어와서 내륙에까지 쳐들어옵니다. 바닷가 주변만 괴롭힌 게 아니라 내륙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난리를 피워요. 이런 놈들을 또 누가 몰아내야 되겠습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우리 고려의 신흥 무인 세력들이 또 나서서 쳐 부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공을 세우게 되죠.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이성계 그리고 최영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본 해적이 범죄자 집단들을 이제 토벌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피해를 주느냐? 해안 내륙을 침입하여 조세 해상 운동도 방해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도 많이 안겼죠.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건 농민 피해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국가 재정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성계와 최영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이 활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들은요, 둘이 세력이 합쳐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 상황을 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 여러분 되게 힘드시죠? 피곤하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자, 좀 이렇게 팔도 좀 이렇게 펴서 좀 심호흡 좀 하시고, 기지개도 좀 펴시고, 네. 아, 옆에 뭐 친구들이 같이 앉아있으면 어깨를 좀 주물러 주라고 그럴 텐데, 이게 또 코로나 상황이니까 또 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못하겠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이 결린, 뭉친 데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좀 푸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좀 많이 어깨 좀 풀고 쉬셨습니까?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되게 웃긴 게요.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건 바로 아까 쉬는 시간 드린 이후에 얼마나 흘러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냐면요. 장장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촬영하는 거예요. 왜 또 새로 촬영을 하게 되었느냐? 요 뒤로 하나 이어서 찍었었던 영상을 선생님이 싹 다 날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 촬영하는 겁니다. 아, 정말 힘드네요. 찍었던 영상, 찍었던 부분, 뭐 가르쳤던 부분 새로 찍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여간 최대한 뭐 새로 찍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봐야죠. 자, 우리가 휴식하기 전까지 배웠었던 게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네,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했었던 그 부분부터였지 않았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 신흥 무인 세력, 그리고 그 더 이전에 말씀드렸던 신진 4대 부부들이 결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모든 계획이 이 머릿속에 다 있다. 이제 함께 해줄 힘있는 동지가 필요한데 누구와 손을 잡는다. 훌륭한 장군이긴 하지만 검은 세족들 같은 귀족 가문 출신인데 기억에 나서야 할까? 자, 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가 서로 연합을 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권문 세족을 밀어내고 나라를 개혁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신진 사대부들 중에 일부 정두전과 같은 급진파들은요, 신흥 무인 세력들 중에서 이성계와 손을 잡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들, 뭐 앞으로 뭐 계속 전개가 되겠지만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느냐? 그 당시 중국은요, 몽골족이 지배하고 있었던 원나라였지 않았었겠습니까? 근데 이 원나라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부의 왕권 다툼이라든가, 뭐 귀족들 간의 분쟁, 그리고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가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동시에 이 중국 남부에서는요, 그동안 이 몽골족들한테 지배당했었던 한족들, 이 한족들의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세력이 셌던 사람이 바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주원장이 남쪽에서 농민봉기를 이제 이용해갖고 농민봉기에 앞장서서 북쪽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원나라가 북쪽으로 밀려가지고 결국 사막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결국 이 농민봉기군을 이끌었던 주원장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어디였냐? 명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권이 바뀐 게 이 고려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관계가 있지요. 왜 관계가 있었느냐? 이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과 이 명나라 조정에서는요, 고려에 어떤 요구를 했느냐? 이 철령 이북당, 옛날에 고려가 원나라로부터 뺏겼다가 다시 원나라로부터 찾아온 이 영토를 명나라에 그대로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해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 조정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고 발끈했겠죠?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만화 한 편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요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북부 지역 이 인근에 고려가 다시 수복했던 땅들을 내놓으라는 이 명나라의 무리한 요구에 고려 조정은요, 발끈합니다. 화가 나죠. 어떻게 찾은 땅인데 도로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원래 고려의 영토였던 땅을 말이죠. 그렇게 해서 최영과 우왕 등의 그런 주전파들은요, 요동을 정벌하자! 이런 논의를 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요동 정벌론이라고 하죠. 요동 정벌론.
자, 이렇게 요동 정벌론이 이제 주장이 되었는데요. 아까 여러분들 만화 말미에서 보셨다시피 이성계가 뭐라 그래요? 이성계가 안 된다 그러죠? 왜 안 된다 그랬을까? 여러 가지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 논리들, 뭐 흔히 우리가 사불가론이라고 그러죠? 네 가지 불가능한 점이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계가 어떤 주장을 했느냐? 뭐 고려 입장에서는 명나라보다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 작은 나라 입장에서 대국을 공격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농번기이기 때문에 여름철이고 한창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때인데 그때 병사를 징발하게 되면 나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틈을 노려가고 외부가 쳐들어오면 문제가 생기겠죠. 또 하나, 병사들의 사기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름이다 보니까는 활을 이제 조립하는, 붙이는 그런 악교라는 풀이 있어요. 이 풀이 풀어져서 활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성계는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동 정벌은 강행되게 됩니다. 자, 이 요동 정벌이 강행되는데 이제 고려의 대군이 요동으로 출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총사령관은 최영이고요. 부사령관은 이성계가 이제 소임을 다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뭐 위화도 해군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여러분들 뭔가 감이 잡히지 않으십니까? 요동을 쳐서 다리 태웁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위화도라는 섬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압록강변에 있는 섬이에요. 중국과 북한 국경 사이에 있는 섬이 바로 위화도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고요? 선생님 북한에 들어갔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옛날에 학생들 데리고 학교에서 백두산 이제 관광을 하러, 이제 체험학습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 쪽에 보면 단동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중국어로 하면 단둥이라고 하는데요. 단둥이라는 그런 도시에 높은 호텔에서 이제 북한 영토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위화도를 내려가지고 사진으로 이제 아래 각도로 해갖고 위화도를 찍은 사진이 되겠는데요. 언제쯤 통일의 그날이 와서 이런 데도 마음껏 다닐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착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통일이 돼서 이런 데 다녀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이자 당위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위화도라는 섬에 고립이 됐어요. 이성계가 데리고 간 이 고려의 대군은요,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위화도에서 나아가느냐 물러서느냐 고민을 합니다. 조정에서는 무조건 나아가라고 하고 물러서면 항명죄로 다스리겠다고 하니까 이성계는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말머리를 돌려서 조정을 공격하게 됐죠. 결국 이성계의 대군이 개경을 공격을 하고 개경을 막아내던 최영은요, 역부족으로 패배하게 되면서 이 위화도 해군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빈칸에 위화도 해군이라고 써봅시다. 학습지 동그라미 몇 번입니까? 동그라미 19번이 되겠죠? 19번 위화도 해군. 아, 참, 그 위에 있는 18번에는요, 요동 정벌론이라고 아울러 같이 쓰시면 더 좋겠군요. 자, 19번에 위화도 해군. 자, 이렇게 이성계 해군으로 인해서 결국 최영은 죽게 되고, 그리고 우왕도 결국 왕에서 밀려나고 곧 있어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인 창왕이 옹립되었다가 결국 나중에 창왕도 이성계에 의해 가지고, 뭐 이성계에 의해 가지고는 그렇지만 그 사이에 또 나중에 창왕도 밀려나게 되는데, 아무튼 하여간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 되겠죠.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권문세족은 결국 밀려나게 되고 이성계 세력과 손을 잡은 신진사대부들이 정권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실시했던 정책이 바로 뭐냐? 동그라미 몇 번입니까? 20번에 들어갈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과전법. 내용은요,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토지 등을 몰수하고 그 토지들을 새롭게 관리로 임용되는 신진사대부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력을 압수하고, 그리고 그 경제력을 새롭게 정권을 쥔 세력에게 분배함으로써 정권을 새롭게 거머쥔, 소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쥔 신흥무인 세력의 수장 이성계가 자기를 따르던, 자기와 결탁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던 세력들에게 경제적인 시혜를 베푼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러면은 뭐 그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함의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내세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전시과 체제를 과전법이라는 법으로 개혁한다라는 걸 내걸고 실시했던 법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네, 원래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네, 종이 치는 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진사대부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정몽주, 잘 아시죠? 호은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 그리고 정도전, 삼봉이라고 호를 가지고 있는 조선 건국의 설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둘은이 원래 같은 동문이자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들이 분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분열하게 되었느냐? 말 그대로 정몽주는요, 온건파였어요. 고려 왕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개혁만 해서 고려를 되살려보자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정도전은 아예 망해가는 고려는 무너뜨리고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는 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정도전을 흔히 온건사대부라고 부르고, 정도전을 비롯한 여러 세력들을 급진사대부라고 부릅니다. 이 둘 다 모두 이 자기네 좌파의 리더라고 볼 수 있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둘이 갈등을 빚게 되는데, 과연 이 갈등을 빚게 되는 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 정몽주는요,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세워가지고 정도전을 유배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일단 신흥사대부와 이제 정도전에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일단 이성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무력을 가지고 있는 이성계와 하나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지략을 가지고 있는 정도전을 갈라놓는 거죠. 그리고 정몽주는 동양왕을 옹립하는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성기가 없는 틈을 타 정도전과 급진파 신진사대부를 처리하려던 정몽주의 계획은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소식을 들은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서둘러 아버지를 기둥으로 모셔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양왕 정몽주는 이성계의 상태를 살필 겸 병문안을 가겠다고 나섰는데, 계신가? 정몽주? 아니, 정주 대감께서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니. 정몽주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뛰어난 학자다. 꼭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정몽주가 과연 우리 편이 될 수 있지? 한번 시험해보지. 대감께 드리고 싶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마수산들 엉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니,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만년 누리고죠. 고래를 버리고 너희들 편이 되어 백년만년 잘 살자고. 다름없다. 시를 받았으니 값시를 줘야겠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하실 줄이 있어야. 100번 죽어도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을 버릴 수 없다 이거로군. 어쩔 수 없지. 우리 편이 될 수 없다면 수고하는 수밖에. 정몽주 대감! 이래, 저 꼬리를 잡아!
고려를 지키려 했던 마지막 충신 정몽주가 죽었다. 꼭두같이 공양왕 힘없이 물러나고 이성기가 왕을 물려받은 새로운 나라 조선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주교에서 정몽주가 피살되면서 결국 온건 개혁파는요, 신진사대부 온건파는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되죠. 온건파 신진사대부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급진파 신진사대부인 정도전 세력과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 세력이 서로 손을 잡고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조선왕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왕조 500년에 새로운 서막이 돛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잘 해봤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여러분들 2학기 때 새롭게 다룰 단원이 되겠군요. 물론 엑스트라 단원이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있겠지만 시험 범위는 바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시험 범위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나머지 심화 문제랑 실전 문제 푸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자, 선생님 따라오세요. 심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문제는 여러분들 학습지 16번에 3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심화 문제 1번. 친원적인 성향을 가진 어떤 세력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했나요? 권문세족 되겠습니다. 권문세족.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공민왕. 개혁을 추구했던 공민왕인데 공민왕이 누구를 등용했습니까? 바로 신돈이라는 미스테리한 인물을 등용했고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뭘 만들었죠?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그런 기관을 만들었죠. 광종 때 노비 안건법을 실시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불법으로 권문세족의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거나 토지를 원래대로 복구하는 그런 개혁을 통해서 반원개혁을 추진했던 기관이었죠. 자, 다시 뒷장으로 돌아와서 뒷장의 오른쪽에는 심화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슨 법을 실시했습니까? 그렇죠. 위화도 회군 직후에 바로 과전법이라는 법을 실시했었다는 거. 그리고 밑에 무슨 파 신진사대부예요? 온건파예요? 아니죠? 급진파죠.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였다는 거 여러분 다 공부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실전 문제 볼게요.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추진한 목적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봅시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맞습니다. 니은 권문세족의 세력 강화를 위해서 아니죠? 자, 디귿 신진사대부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니죠? 신진사대부를 키워주려고 하는 거죠? 자, 리을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답입니다. 따라서 기억과 리을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과정, 모든 과정들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요,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1학기의 마지막 단원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 단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고려의 문화 발달, 고려 문화의 발달 되겠어요. 요거를 공부하고 이제 이번 학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안녕!